다음에 이제 어떤 말로 있습니까? 조건 성취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뭐예요?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은 성취됨으로써 뭐예요? 효력 소멸. 그러면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소급 효과가 없지만 자 거기 우리가 어떤 말로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외적으로 말이죠. 147조 3항에 보면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조건의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예외적으로 뭐예요?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설명드리게 되는 기한의 경우는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기한은 도래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에는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부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기한에 대해서 살펴봐요. 기한. 그럼 아까 기한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소급효가 뭐다? 절대적 부인이에요. 보세요. 기한에 소급효가 인정된다면 기한은 도래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이 되는데, 그죠? 기한에 소급효가 인정된다면 기한을 붙일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서 심지어 이렇게도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잖아요. 소급효 있는 법률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 있다. OX, X죠. 우리는 소급효 있는 법률에는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취소를 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취소권 행사에 기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제권 행사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한은 소급효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면 기한은요, 아까 조건이랑 어떻게 틀려요? 장래, 그죠? 도래 확실한 사실에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더라. 법률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 특별 유효요건이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한은 조건과 달리 장래, 도래, 확실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조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한도 이제 종류가 나와 있죠. 자, 기한에는 뭐가 있느냐? 시기와 종기가 있더라.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더라. 그럼 시기라는 건 뭐예요? 시기라는 것은 졸다가 들으면 무슨 질투하는가 그럴 거예요. 그죠? 자, 시기라는 것은 기한의 도래로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뭐예요? 시기라고 해요. 효력이 발생하는 때다. 이걸 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시기. 언제까지는 뭐예요? 종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종기를 잘 이해하시라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종기는 또 뭐예요? 졸다 들으면 부스럼 얘기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효력이 소멸하는 때를 뭐예요? 종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번 성탄절에는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번 성탄절에는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러면 성탄절은 시기예요? 종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자동차를 사주겠다. 시기, 종기. 시기잖아요. 시기. 그때 가서나 사주니까 시기 종기를 좀 헷갈리시는데 시기죠.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시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넌 지난번에 빌려간 돈 성탄절까지는 갚어. 그러면 성탄절이 뭐가 돼요? 종기. 아시겠습니까? 시기와 종기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시기, 효력이 소멸하는 때를 뭐예요? 종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럼 뭐예요? 시기. 언제까지 그럼 뭐예요? 종기. 아까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에는 뭐는 붙일 수 있다? 종기를 붙일 수 있다? 시기를 붙일 수 있다? 시기. 지급일자는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야, 시기는 붙일 수 있다. 조건은 붙일 수 없어도 시기는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이름인가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기한에는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더라.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 확정기한이라는 것은 그 도래가, 기한이 도래하는 시점이 명확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처럼 이번 성탄절에는, 이번 추석에는, 그죠? 뭐예요? 확정기한이잖아요. 10월 25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기한이라는 것은 그 날짜가 정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도래가 확정돼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불확정기한이라는 것은 도래는 확실시되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불확정기한. 남산에 첫눈이 오면, 첫눈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죠, 그죠? 첫눈이 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 죽으면 언제일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교재, 제 교재에 뭐라고 써놨다가 뺐는 줄 아세요? 다음 계기 일식 때에는. 이걸 넣어놨거든요. 계기 일식 때에는. 그랬다가 제가 슬그머니 뺐어요. 왜 뺐느냐면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주 자기가 기상학과 다니는 친구래요. 그러면서 다음 계기 일식 때는 이게 정해져 있대네요. 네, 정해져 있대요. 지구가 도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뺐다니까요. 정해져 있다면 무슨 기한? 확정기한. 도래는 확실시되지만 정해져 있지 않다. 뭐예요? 불확정기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 어떤 말로 와 있습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자, 요걸 장난을 쳤어요. 90쪽 보면 우리가 어떤 말 나와 있습니까? 자, 단원 정리 나와 있죠? 11번째, 제일 밑에 보세요. 11번째. 도래가 확실시되지만 그 시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건이지 기한이 아니다. OX, X죠. 자, 보세요. 조건이라는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도래가 확실히 된다면 뭐예요? 기한이죠. 근데 언제인지 안다, 시기가 불명확하다면 무슨 기한? 불확정기한. 아시겠습니까? 이건 불확정기한이에요. 그래서 11번째 왜 X인지 아시겠죠? 도래가 확실하다면 기한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조건이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던 예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갑이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 갑이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는 것은 무슨 법령이냐? 자, 보세요. 갑이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는 건 무슨 법령이냐? 1번 정조건부 법령이, 2번 해제조건부 법령이. 조건 아니죠? 1번, 2번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뭘까요? 불확정 시기부 법령이, 자, 불확정 종기부 법령이, 확정 시기부 법령이 쭉 나온다면 뭐가 맞을까요? 갑이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는 건 불확정이에요, 확정이에요? 아이고, 누야. 죽으면은 불확정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불확정이죠? 불확정 시기부 법령이에요, 종기부 법령이에요? 자, 불확정 시기다, 종기다? 시기죠. 어쩌면 죽으면 종친다고 종기부래요. 아닙니다. 불확정 시기부 법령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만약 갑이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럼 뭐가 돼요? 갑이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건 불확정 종기부 법령이죠. 죽으면 더 이상 안 주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불확정 무슨 법령이? 시기부 법령. 갑이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는 건 불확정 시기부 법령이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이걸 뭐라고 해요?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친구가 을에게 말이죠. 너 형편이 어렵다면서 내가 지금 이게 아파트 6월 말에 중도금 낼 돈이니까 우선 3천만 원 쓰고 그때 가서 갚아주도록 해라. 그러면 빌려 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6월 말까지 뭐가 있다? 기한의 이익이 있다.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서 얻어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한의 이익은 법령이가 유상행위냐 무상행위냐에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유상행위라면 누구에게 있다? 쌍방 모두에게 있어요. 그 법령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유상행위라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한과 관련된 유상행위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는 임대인도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을 받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있고 임차인도
우리가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있죠. 가령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 그러면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데요. 그럼 채권자도 뭐예요? 이자를 받으니까 뭐가 있죠? 기한의 이익. 채무자도 뭐예요? 우리가 말대로 목돈을 활용했으니까 뭐가 있다?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고용도 보세요. 고용도 보면 우리가 말대로 사용자도 뭐예요? 노동력을 제공받으니까 기한의 이익. 노무자도 임금을 받으니까 기한의 이익이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상임치 그러면 임치는 뭐예요? 물건을 보관하는 게 임치죠? 그럼 우리가 유상임치의 경우 임치인도 뭐예요? 물건을 보관했으니까 기한의 이익. 수치는 뭐예요? 보관료를 받으니까 기한의 이익이죠. 그래서 기한과 관련된 법리가 유상행위일 때는 기한의 이익은 쌍방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가서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나온다면 유상행위에서는 기한의 이익 못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 나오면 유상행위인지 무상행위인지 먼저 그거부터 파악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무상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무상행위. 사용대차다 그러면 사용대차는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용대차. 자, 공짜로 빌려줄 때 사용대차죠? 대주에게는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빌려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만? 차주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차주는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무자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대차 같은 경우는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면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다 그러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대요. 그럼 누구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차주. 대주에게는 기한의 이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상고용이라는 건 없으니까 무상고용은 해당이 안 되고 무상임치겠죠? 그러면 공짜로 물건을 보관했다더라. 근데 무상임치의 경우는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만 있다더라? 기한의 이익이. 우리는 맡겨놓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임친이라고 그래요. 임친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죠? 맡아서 보관해주는 수친에게는 무상임치의 수친에게는 기한의 이익이 있다 없다? 없죠. 무상임치의 수친은 보관료도 못 받잖아요. 기한의 이익이 없어요. 근데 임치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무상임치의 수치는 뭐죠? 채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가서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갖는 경우도 있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만이 갖는 경우도 있고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만이 갖는 경우도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무상임치와 같은 경우는 누구만이?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상임치의 수친에게는 뭐가 없다? 기한의 이익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공짜로 물건을 보관해 주니까 기한의 이익이 없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자, 그래서 무상임치의 수친에게는 뭐가 없다? 선관의무가 없다 그래요. 선관의무가 없다. 선관의무가 뭐예요? 우리 선관의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나오죠? 특히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의 경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자, 선량한 관리자로서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로 하죠. 그럼 선관의무라는 게 뭘까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사회 평균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 의무. 사회 평균이니까 뭐예요? 사회 보통 사람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 의무. 이걸 선관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선관의무라는 게 아주 지나친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 보통 사람이라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선관의무라고 해요. 그럼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마이크다 그러면 제게 아니더라도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이크로서의 기능에 답게 보통 사람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점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갖고 못을 박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평균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무상임치의 수치는 선관의무가 없대요. 그러면 무상임치의 수치는 선관의무가 아니라 뭐가 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죠. 그래서 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누구도 그러냐면 참고로 해야 할 것은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도 그래요.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도 본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자, 우리가 말대로 선관의무가 아니라 뭐다? 우리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예요. 그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선관 의무라는 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 의무예요? 객관적.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에게 말이죠. 아, 내가 지금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는 집이 비좁아. 그래가지고 내가 짐을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창고를 구하거나 우리 회사에 보관할 장소를 구하기까지 내가 이 물건 좀 너희 집에 좀 보관하자. 그래서 친구한테 공짜로 보관해놨대요. 그 무상임치예요. 그죠? 공짜로 보관해놨을 때 가령 이래서 엄동산안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그 물건이 전부 얼어 터졌대요. 그런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상의 경우는요. 선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돈을 내고 보관을 했는데 얼어 터졌다 그러면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친구한테 공짜로 보관했는데 다 얼어 터지게 해놨다. 배상 책임이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무지하게 무신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것뿐만 아니라 지 것도 다 얼어 터졌대더라. 그럼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의 임치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심성을 보고 보관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무신경한 사람한테 보관했다가는 배상 책임 못 묻는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신경한 사람의 대표가 뭐래요? 누가 코미디에서 그런 얘기하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데 요즘은 며느리를 잘 만나야 된대잖아요. 그죠? 예전엔 시어머니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고 산대잖아요. 그죠? 며느리를 잘 만나야 되는데 며느리가 생선을 굽고 있으니까 다 태우는 거 봤다. 냄새가 지독하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다는 소리가 지가 뜨거우면 돌아놓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잖아요. 무신경한 며느리. 자, 그래서 우리는 선관 의무가 뭐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뭐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상임치의 수칙에는 뭐가 없다? 선관 의무가 없다. 이 내용 이해하시고. 그럼 지금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 경우가 제일 많겠어요? 우리 법률관계의 내용에 비추어서. 누가 갖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채무자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있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추정이에요, 추정.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건 뭐죠? 추정은요, 반대 입증만 있으면 깨지는 게 추정이에요. 반대 입증만 있으면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대로 그래서 시험 문제 가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런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갖고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갖고 잘 속아요. 오지선다형 문제 보시면서 이건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본다랄까 나와 있는데 그럼 본다 골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초기 단계는 이거 갖고 많이 틀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법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때는 추정과 간주 규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저한테 공부하신 동안에 뭐가 있었죠? 간주 규정으로 대표되는 게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본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간주 규정이죠. 근데 저 점유권에 가면 점유에 관한 무슨 규정? 추정 규정이 이렇게 많죠. 그죠? 그래서 추정과 간주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입증은 무슨 소리야? 나한테도 있어. 누가?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대 입증은 채권자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 살펴봅니까? 우리가 또 발음이 좀 보면 이런 말도 많이 있어요.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너 요즘 형편이 어렵다니까 내가 6월 말에 중도금 낼 돈이니까 우선 3천만 원 쓰도록 해라. 6월 말까지만 주면 돼. 그럼 6월 말까지 뭐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죠. 그런데 3월 말에 갔다 갚았다. 뭐 한 거예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거죠. 근데 이게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 보세요. 기한의 이익이 당사자 일방만을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아까 기한의 이익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이익을 해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기한의 이익이 일방에게만 있다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6월 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면 4월 말에 갚든 미리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라면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쌍방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니은 보면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라면 이때의 경우는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얻을 이익을 뭐 한다면 배상한다면 포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우리 가끔 그런 질문하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과 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임차인이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직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전출을 가게 됐대요. 그 지방으로 전출을 가게 됐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느 일방의 주관적인 사정은 기한의 이익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사유다 아니다. 아니에요. 직장으로 전출을 간다 한들 자 예를 들어서 난 직장 전출 가니까 지방으로 가니까 거기 가서 집을 구해야 돼. 2년 동안 계약을 지켰는데 1년 만에 나가더라. 그런다 하더라도 보증금 빼달라고 했었을 때 우리 법적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무슨 사유? 기각사유, 기각사유. 아시겠습니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 안 빼준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아니라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은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는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 이제 염두에 두실 것이 바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죠?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간 만료 전에 들어올 때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것들은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정갱신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임대인은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차인이 2년 살겠다 그러면 살게 놔둬야 돼요.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죠? 그래서 나 나가겠다 해제 이삽치라면 임대인은 몇 개월 내에 보증금 빼주면 됩니까?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도 다시 또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소리 하기 이전까지는 2년은 보장돼 있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때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애당초 약정한 기간 이전에 나갔을 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켜도 법정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끔 우리가 중개업소에서 다툼이 일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계정인가 이해하시면 돼요. 임대인도 마찬가지죠. 임대인도 어떻든가요? 자기 집을 임대차로 했는데 매매가 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당장 들어와서 살겠대요. 기간은 2년인데. 이럴 경우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는 줄 아십니까? 안 팔리는 집을 겨우 팔았는데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임대를 놨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무슨 소리야? 나는 이사 가는 것도 번거롭고 너랑 약정한 기간 동안 살아야 돼. 나 못 나가. 그래서 끝끝내 안 나가가지고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뭐 가끔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느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죠. 임차인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편의를 봐줘서 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 없으니까 뭐 물어주든가요? 이사비용 물어주잖아요. 이사비용.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이사비용도 물어주고 다른 집 구하는 중개수수료도 물어달라 소리 하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참고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상대가 얻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그죠? 우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한이 일방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끝으로 뭐가 나와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는 말이 나와야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는 걸 어디서 공부하세요? 우리가 저당권 시간에도 공부하셨죠. 그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로서는 무슨 가령 저당권자와 우리가 채무자 사이에 말이죠. 변제기를 정했다 이 말이에요. 변제기. 자, 그래서 그 임야와 예를 들어서 임야와 나무를 담보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자, 저당권을 설정하고 가령 변제기는 가령에서 돈을 빌려줬더니 돈 빌려주고 난 이후에 막 나무를 베어내가 내다 팔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럴 경우는 변제기 도래 이전이더라도 넌 막 어떻게 담보로 제공하고 목적물을 훼손시킬 수가 있어? 빨리 돈 갚아라.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한다. 여기서 담보는 인적 담보, 물적 담보 전부를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돈 빌려서고 담보를 제공해놓고 담보를 우리가 훼손, 멸실, 우리가 상실시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소멸하게 한 때다. 뭐 나무를 막 베어내다가 팔았다. 또는 심지어 전에 시험 문제 뭐라고 그래? 채무자가 보증인을 살해한 때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경우는 기한의 이익을 무슨 사유? 상실 사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더라. 채무자가 언제까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가 되죠. 그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뭐라 해요? 채무자가 파산한 것. 파산했다는 거 이건 뭐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는 우리 민법 종칙의 규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뭐다? 우리가 파산한 때는 파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로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그럼 뭐예요? 파산한 때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가 돼요. 자 보세요. 채무자가 파산했는데 가만히 있을 채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변제기 도래일 이전이라도 파산재단에 신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입니다.